그래서 미국은 앞으로도 한두 번 더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든지 땜질을 해서라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멀리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소장님께서 이제 준비해 오신 이제 첫 번째 좀 주제가 1997년 외환위기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3년 세계 금융위기 요 세 가지 위기를 가지고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분석해 주신다고요. 좀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네. 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합니다. 이 금융위기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반복되듯이 이런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에서는 경제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집행되느냐에 따라서 경제 위기의 심도, 기간 이거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이제 차이점이란 그것이고, 또한 이제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도 정책 처방이 얼마나 적절하냐, 그리고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후유증, 부작용 같은 폐해를 얼마나 적게 가고 짧게 갈 수 있느냐, 이걸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병리학 임상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대표적인 거 한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모든 경제 위기의 그 심각성은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 발생시키는 게 보통이거든요. 지금 19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에 대해서도 그 원인에 대해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었다, 또는 뭐 경제 체력은 충분했었는데 과도한 긴축 정책이 위기를 심화시켰다, 이런 얘기들, 여러 얘기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근원을 찾아가면 당시 정부가 국민소득 1만 달러를 임기 내에 달성해서 OECD에 가입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우고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어요. 특히 이제 1993년 말에 화폐 발행 잔액이 42%가 증가하고, 이게 이제 경기를 잠시 상승시켰는데 화폐 발행을 계속 늘릴 수가 없잖아요. 성장률은 낮아지니까 또 1996년에는 재정 지출을 무려 43%를 증가시킵니다. 이런 비율은 예년의 서너 배 비율이에요. 엄청나게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 결과로 경기 과열이 일어났고, 경기 과열이 일어나니까 국제 수지가 악화됐어요. 외환위기 직전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가 4년 동안에 무려 435억 달러였어요.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200억 달러를 좀 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외환보유고는 고갈될 수밖에 없었고, 아마 외환위기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게 더 오히려 이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모든 금융위기는 어떤 트리거가 터지게 되면 급속하게 진행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트리거의 역할을 하게 된 게 1997년 연초에 발생했던 한보 사태예요. 한보가 부실채권 6조 원을 금융기관에 떠넘기니까 금융기관들은 그 손실충당금 쌓아야 되죠, 자기자본금 더 쌓아야 되죠, 또 현금 모의비율을 더 쌓아야 되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대출이나 추가적인 투자가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 내에 유동성이 급속하게 수축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게 신용파괴를 작동을 시켜요. 그래서 당시에 금융위기가 먼저 일어났어요. 당시 우리나라 그 신용승수는 화폐 발행에 대한 총유동성이 30배니까 한보 6조 곱하기 30배라면 그 3, 6, 18, 180조 원의 유동성이 수축되는 효과니까 당연히 금융위기가 먼저 터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외환위기도 같이 외환보유고 고갈 사태로 가면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흔히 외환위기라고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쌍둥이가 터졌었어요. 금융위기와 외환위기가 같이 터진 거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먼저 그 금융위기는 터졌지만 또 외환위기는 이제 국제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태국에서 먼저 3월 달에 그 외환위기가 터져요. 이게 이제 곧바로 인도네시아로 전염이 되고 우리나라도 그 외환위기에 전염돼서 외환위기도 같이 진행이 되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금융위기라는 것은 전염성이 아주 뛰어난데 당시에는 국제 공조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돼 있었어요. 그래서 IMF와 미국 재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늪에 빠져 있던 나라들에게 신속하게 구제금융을 하면서 비교적 빠르게 그 외환위기를 극복하게 돼요. 물론 인도네시아는 이제 구제금융에 대한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장기화됐어요. 그래서 정권도 바뀌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과 1년 만에
외환보유고가 500억 달러를 넘어섰고 그래서 외환보유고 고갈 사태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98년도 그 심각했던 경제난이 다시 회복되면서 1999년에는 성장률이 9.3%를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외환위기를 벗어났는데 이건 좀 탁월한 성과거든요. 근데 이 성과가 아직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사실 그때 경제정책이라는 게 지금도 되새겨 올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김대중 정부가 강력한 구조조정이 들어가요. 30대 재벌 중에서 13개가 사라지고 3만여 개 기업이 구조조정을 당하고 금융기관은 3분의 1이 구조조정을 당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구제금융을 집어넣어서 금융기관들을 정상화시켰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당시에 이제 외환위기가 진행되니까 경기가 급속하게 후퇴하잖아요. 그럼 총수요도 같이 감소하는데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이 총공급을 더 빠르게 급속하게 축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우위인 공급자 시장이 형성이 돼요. 이게 공급자 시장이 형성되면 이제 기업들은 수송비 지불할 이유가 없죠. 수요자가 먼저 찾아오니까. 그리고 판촉비, 또 홍보비, 물류비, 재고비용 뭐 이런 것 등등이 이제 그 전략이 되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금방 이렇게 크게 증가해요. 기업은 이익이 증가하면 당연히 생산 늘리고 고용 늘리잖아요.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이제 외환위기를 벗어나는데 지금도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조차도 당시에 IMF가 우리나라에 강제했던 경제정책이 너무 가혹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IMF는 1998년도 성장률 목표를 3%로 제시를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마이너스 5.4%를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런 급속한 경기 후퇴가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를 외환위기 늪에서 불과 1년 만에 벗어나게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외환위기 극복한 게 유리한 업적이냐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1981년도에 외환위기가 터져서 이게 간헐적으로 반복되면서 이게 2000년 초까지 이 외환위기가 지속이 돼요.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6대 부국 중 하나였던 아르헨티나가 지금 우리나라 그 국민소득의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제 그 영향이 커요. 아르헨티나가 IMF의 구제금융 조건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좀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게 결국은 그런 결과가 나타냈는데 이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성공적인 사례가 세계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았더라면 지금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파키스탄, 헝가리,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의 외환위기도 쉽게 벗어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제 평가를 못 받으니까 성공할 정책은 아주 좁고 또 거의 유일하잖아요. 이게 실패할 길은 사방에 널려 있으니까 경제 정책들이 실패하면서 세계적으로 외환위기는 장기화되는 그런 지금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우리 외환위기 사례를 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또 다른 이와 비슷한 경제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그 다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요? 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당시에 그 2000년도 대선 때 부시 후보가 The Ownership Society라는 선거 구호를 내세우고 무주택자에게 55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했고 그걸 실제로 실행을 해요. 550만 채가 무주택자에게 충분히 이제 소화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프레디 맥, 페니메이 같은 반공사인 이런 회사들을 동원해서 재원을 조달하는데 이 회사들에게 파생금융상품 개발을 허용을 해요. 그리고 파생금융 상품을 개발하게 해요. 지금도 유명한 부채 담보부 증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부채 담보부 증권 이런 것도 있고 이게 CDO라 그러는데 다른 금융기관들에게도 파생금융 상품 개발이 허용되니까 CDS와 같은 이런 그 파생금융 상품까지 개발을 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A 등급인 채권과 C 등급인 채권을 묶어서 하나의 채권을 만들면 신용평가기관이 이걸 A 등급으로 평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주택 경기가 과열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트리거의 역할을 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2007년도 7월 달에 베어스턴스 산하의 해치펀드 2개가 고객 돈 16억 달러를 날리면서 파산을 해요. 파생금융 상품이 지나치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 파생금융 상품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이 2개가 파산을 해요. 베어스턴스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무너져요. 그래서 결국은 2008년 3월 11일 날 베어스턴스에서 뱅크런이 일어나요. 그 뒤로 이제 신용 파괴 원리가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인디맥 은행 같은 중소은행들이 이제 도산하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이에요.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나니까 이 신용 파괴 원리가 물 밑에서 작동을 하다가 이제 물 위로 올라서 가시적으로 작동을 하고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요. 미국의 주요 은행들은 모두 다 금융위기에 빠져들고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또 신용이 이제 바닥으로 추락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당시의 금융위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금융위기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근데 다행히 미국 정부와 연준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국제 공조체도 확고하게 구축돼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주도해서 G20 회의를 소집을 해요. 각국 정부 수반 그리고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이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미국이 모범을 보일 테니까 공동으로 대응해서 지금 현재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같이 극복하자 권유를 하고 다른 나라도 미국에 따라서 이제 그 협조를 하게 되는데 미국은 진짜로 모범을 보여요. 2008년 말에 번원통화를 2배나 늘려요. 그리고 기준금리도 5.25%에서 꾸준히 낮춰서 0.25%까지 낮춰요. 그리고 재정지출도 7천억 달러를 증가를 시켜요. 그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구조조정 기금을 7천억 달러를 조성해서 사실은 이제 그 중에 4,100억 달러만 이제 투입하게 되는데 금융산업 전반을 구조조정에 나서서 부실채권들을 전부 다 이 구조조정 기금에서 소화를 시켜줘요. 이렇게 신속하게 적절한 정책을 펼치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 경기 후퇴 기간 1년밖에 지속이 안 돼요. 2009년 한 해만 심각한 경기 후퇴를 겪고 바로 2010년부터는 세계 경제가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번은요? 이번 금융위기도 미국 정부의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 일으켰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급속하게 후퇴하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2.5%에서 0.25%까지 줄기차게 낮추고 그리고 통화도 52%를 증가를 시켜요. 재정지출 역시 42%나 팽창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경기 후퇴를 다시 경기 상승으로 이렇게 되돌려 놨는데 이게 좀 과다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과열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경기 과열이 일어나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하나는 물가 상승, 또 하나는 경상수지 악화. 이게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경상수지 적자인데 2019년도에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2.2%였어요. 4,721억 달러였었는데 미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국제 거래가 증가하면서 달러를 사용하잖아요. 그 거래 수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국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외환보유고도 그 경제 성장한 규모만큼 더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환보유고 그 축적을 위한 수요도 있었어요. 그런 해외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그런 데에 대해서 달러 공급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2%대는 그나마 그 미국이 그걸 견뎌낼 만한데 그 2020년도에는 이게 6,161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GDP의 2.9%로 크게 이렇게 그 비율을 높여요. 그때부터 이제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2021년도에는 8,216억 달러까지 증가하면서 GDP의 3.6%까지 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달러가 해외 시장에 그만큼 추가로 공급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달러 가치는 당연히 하락하잖아요. 그렇죠.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 국제 금융 자본들은 미국에서는 환차손을 입으니까 다른 나라로 이탈을 해요. 그래서 미국 경제 내에 신용 수축 현상이 일어나면서 신용 파괴 원리가 약하지만 작동을 시작해요. 실제로도 2022년 상반기에 미국의 성장률은 1분기 마이너스 1.6, 2분기 0.6%를 기록해요. 경기가 후퇴한 거죠. 이 경기 후퇴는 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2022년도 상반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미국이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쳐요. 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이 그 고금리를 노리고 미국으로 흡수됐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이제 풍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진행되던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이게 이제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을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도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미국이 지난해 3분기부터 경기가 상승으로 돌아섰고 4분기에는 무려 2.7%를 기록해요. 근데 이거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었어요. 이런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은 머지않아서 부메랑으로 돌아가서 타격을 입혀요. 그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지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올해 3월 그 8일에는 실버게이트라는 아주 조그만 자산 규모가 540억 달러밖에 안 돼요. 이 조그만 캐피탈이 파산하면서 그 뒤로 곧바로 실리콘밸리 은행, 또 시그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뭐 등등이 이제 연달아 파산을 하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당시에 신용 파괴 원리가 물밑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이때도 미국이 신속하게 과단성 있는 정책을 제시를 해요. 그게 뭐였냐면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뱅크런이 다른 은행으로 전념되는 것이 거기서 차단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은행들의 자산 규모가 약 한 3,43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미국 번원통화의 한 6% 정도 돼요. 상당히 큰 규모잖아요. 이게 경제 순환에서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그만큼 이제 수축됐잖아요. 그래서 신용 파괴 원리는 여전히 그 물 위로 올라오려다가 물 밑으로 들어갔지만 계속 작동 중이에요. 특히 유럽으로 전념이 됐었죠.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 은행도 파산하게 됐고 또 도이체방크도 그 유동성 위기에 빠졌었고 그랬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국제 공조 체제가 먼저 구축돼 있으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원통화 증가시키고 기준금리 더 낮추고 또 재정지출 증가시키고 금융산업 구조조정 기금 쌓고 이렇게 해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미국으로 국내 저축이 빨려 나간 나라 그리고 국제금융자본 투자됐던 게 또 미국으로 빼앗긴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국제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 나라들은 한결같이 외환위기 늪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 직면하게 되죠. 대신 이제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들은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죠.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해 3분기, 4분기에 심각한 경기 후퇴를 겪어요. 1분기에 2.6, 2분기에 3.0% 했던 그 분기별 성장률이 3분기에는 1.3%로 반토막 나고 4분기에는 마이너스 1.6%를 기록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타격을 입었지만 더 큰 타격을 입은 나라들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지금 한 50여 개국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만약에 또 다른 트리거 역할을 할 사태가 터지면 금융위기는 금방 급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제 공조 체제가 구축돼 있지 못하고 적절한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주 심각하다고 저는 보여요. 특히 미국은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만약에 기준금리를 더 높이면 국채와 MBS, 모트게지 베이스드 시큐리티라 그러죠. 부동산 부채 담보부증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은 현금 보유 비율로도 인정이 되고 자기 자본 비율로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추가적인 투자까지 해뒀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금융기관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경영수지가 특히 크게 악화된 어느 은행인가는 파산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뱅크런이 또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추후로는 예금 전액 보장 못해요. 예금 보험 기금은 지금 한 1,8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금 총액은 지금 18조 달러가 넘어요. 아마 20조 달러 가까울 거예요. 제가 좀 오래된 통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예금 전액 보장은 더 이상 못 해줘요. 그러면 어디에선가 뱅크런이 터지면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이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2008년도에 적절했던 정책, 신속하게 펼쳤던 정책을 또 써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기준금리를 만약 낮추잖아요. 달러는 약세로 돌아서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에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그럼 그 환차손을 피해서 국제금융자본이 미국을 떠나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금융위기가 아주 빠르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도 한두 번 더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든지 땜질을 해서라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멀리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 아니냐, 2008년처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